요즘에 뭐 뉴스 커뮤니티 어딜 보더라도요, 새해가 다가오는데 또 침체 위기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는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경기 침체, 근데 지금 어느 정도로 다가온 거고 새해에는 또 어느 정도로 심각해지는 건지 교수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네. 그 원리금 상환 액수들이 늘어나서 네. 그게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는 그것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나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다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중국하고도 벽이 생기고 러시아하고도 벽이 생기고 그러면서 별로 같이 장사를 할 필요가 없던 일본하고 같이 가야 되고 필리핀하고도 가야 되고 베트남하고도 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고 그 시장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사이즈도 작아지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기업 전체로 보면은 매출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도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축소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지금도 이미 나타나고 있고 내년에는 더욱 심해질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한 중간에 들어와 있네요. 침체와 위기와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예, 악조건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갑자기 금융위기를 겪는다든가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요즘에 그 가계부채 이야기들이 많은데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중국의 부동산 위기하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위기 이 이야기가 많거든요. 네, 항상 나오는 문제죠. 네. 예. 근데 저는 말씀을 드리기에 중국의 위기도 2008년 금융위기처럼 그렇게 그냥 확 주저앉는 위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무게라고 하는 것도 네. 그렇게 1998년 외환위기 때처럼 그렇게 망하는 위기는 아니다 이게. 네. 가계부채가 많아서 그 액수가 커지니까 네.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이 경제가 위축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네. 갑자기 무너지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건 어떤 때이냐면 대규모 부도가 나고 은행이 부실 대출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은행에 문제가 생길 때 이제 대규모 큰 사건들이 터지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GDP의 100%, 가계 부채가 GDP 100%, 기업 부채가 GDP의 120%, 국가 부채가 GDP의 50% 해서 합치면 270%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 은행과 금융시장이 지금 나누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빚을. 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위험한 부분이 어디냐? 기업 부채예요. 가계보다는 기업 예, 부채. 가계는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계 부채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웬만큼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다 해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은행이 망한다든가 이런 염려는 없어요. 네. 그리고 갑자기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빚을 못 갚을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가계부채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자금 대출의 그 주택금융공사 데이터를 보면 한 80% 정도가 2억 미만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있는 주택이 뭐냐? 깡통 전세들이에요. 거기에 대출이 많이 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저가주택. 예, 그렇죠. 네. 1인 가구들. 네, 1인 그게 가구. 청년 가구인 거죠. 그게 오히려 정책의 중점이었고 그 사람들이 위험한 겁니다. 아니 회수를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위험 가능성이 좀 있는 저가주택이나 1인 네.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가계부채에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 다른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네. 은행들이 가계대출이라고 하는 걸 뭐 정부가 하라 그래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행들이 자기들 장사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들이 왜 기업 부채가 아니고 가계 부채를 늘렸느냐? 가계 부채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기업 부채가 더 위험하다고 봐요. 특히 기업 중에서도 좀비 기업들 지금 꽤 많아졌어요. 그걸 네. 그동안 정리를 안 해서 그런 부채가 위험한 거죠. 좀비 기업이라고 하면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좀비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에요?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데요.
그래도 계속 끌고 나가게 하는 예, 건가요? 그래도 계속 봐주라고 그러고 네. 특히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상환 못 받게 했어요. 계속 연장해 주라고 한 거죠. 근데 결국은 못 갚게 된 건가요? 그걸 이제 두고 봐야 하는 거지만 네. 지금도 어쩌면 저거 상환 받아야 되는데 회수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아무튼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출을 회수하는 과정이 거의 차단되다시피 했고 네. 그러면서 그런 부채들도 많이 늘어난 거죠. 저희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항상 가계부채 뭐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뉴스 나오고 요즘 이제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이자를 부담을 못해서 경매로 집을 내놓는 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수도권 경매 매물 뭐 2배 넘게 늘었다. 빚 못 갚는 영끌족들이 막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을 보니까 예. 정말 뭐 가계부채가 심각한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최악의 경우가 기사화된 것이지 사실 가계부채라는 것이 이렇게 뭐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막 심각하고 일반인들이 각성해야 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저 경매로 나오는 것들 중에 아마 가장 큰 비중은 다세대나 빌라나 그런 것들일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저가 주택. 예, 그럼 팔리지가 않으니까 처분을 하려면 그거는 경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러면 뭐, 교수님 예. 이게 그 주택 가격의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염려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네. 주택 가격이 2022년 고점에 비해서 한 10% 떨어졌거든요. 만약에 그때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네. LTV 비율 그러니까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한 담보가치 비율이 40에서 한 60? 그 사이예요. 네. 그러니까 웬만큼 떨어져도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흔히 뭐 거품에 대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지금 가격이 주택 네. 가격에 거품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우리나라는요. 네. 거품이 낀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거품이 많은 나라가 예를 들어 그 중국이 거품이 많았던 것이고 그쵸, 네. 90년대에 일본이 거품이 있었고 스웨덴이라든가 스페인 같은 나라가 거품이 좀 심했고 또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까지 미국에 거품이 있었고 그랬던 거죠.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주택 가격이 그 정도로 변동성이 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매매 가격과 임대료 사이의 비율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렇죠. 그런 척도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만약에 네. 매매 가격이 전세 보증금에 비해서 엄청나게 벗어난다. 이게 한 50% 정도 전세 보증금이다가 이게 매매 가격이 거기서 2배, 3배, 4배 막 이렇게 벗어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거품을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가주택은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싼 상황인 거고 네. 이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한 40% 정도는 늘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네. 부동산 가격이 가장 안정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실수요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인 전세가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거품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 거품이 없다는 걸 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전세 보증금과 매매 가격의 변동률을 한번 보자. 전세와 매매 가격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가격 시리즈가 그 KB 국민은행 데이터베이스거든요. 네. 그게 86년부터 있던가 그래요. 그 데이터를 쭉 보면요.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전세 가격에는 거품이라는 게 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거품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암호화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암호화폐가 쓸모가 없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실물 시장에서는 네, 예, 그걸 전혀- 가지고 뭐 커피를 사 먹습니까? 뭐 처음에는 좀 하다가 네. 이젠 아예 그런 게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도대체 뭐야? 그냥 남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산 거고 내가 사니까 남들이 또 값이 오를까 봐 또 사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대표적인 거품의 생성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의 근본적인 가치 또는 뭐 사용 가치라고 할까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전세 보증금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매매 가격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 대출 이자가 네. 더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아요. 대출 금리가 내년 더 오를까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요건 좀 구분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전 세계 그 글로벌한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은 국내만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는 금리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거는 국내의 여건을 가지고 따져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이 내려앉았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내려앉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금융시장, 특히 이 주식시장이라든가 또 채권시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미국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준은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금리 정책을 펴니다. 하나는 물가 상승률이 2%보다 높으냐 낮으냐 이걸 따지는 거죠. 2%보다 낮으면 2%로 만들려고 해요. 2%보다 물가가 낮으면 2%를 올리려고 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아무튼 2%로 가져가려고 하는 하는 거죠. 예, 네. 예. 그런데 물가가 지금 한 3% 미국이 그 정도까지 왔어요. 물가 상승률이. 네.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잡힌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들이 있는 거고. 네. 근데 연준 파월 의장은 그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와 더불어서 고용 상황이죠. 고용 상황. 네, 얼마나 고용 시장이 좋으냐. 그래서 대개는 실업률로 하면 한 4% 정도 요것을 완전 고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미국의 실업률은 4% 밑이에요. 여전히 고용 상황이 좋은데 그런데 고용이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좀 보인대요. 그래서 물가는 잡히는 것 같고 네. 고용은 너무 좋은 상황은 아닌 쪽으로 가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고금리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제 5.5%는 너무 높은 거고 뭐 2024년에는 뭐 반드시 금리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자산이 비트코인인 거죠, 현재. 먼저. 네. 그렇게 베팅을 한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두고 봐야 되지만. 그렇죠. 근데 뭐 베팅을 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잡고 싶어하는 두 가지 물가와 고용률에 대해서 예. 상황이 어쨌든 그렇죠. 원하는 목표치에 거의 근접을 했으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뭐 더 오르지는 않는 상황으로 24년은 예측이 된다라고 교수님께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고 네. 결국은 이제 월급쟁이들이 가장 듣고 싶은 교수님 그럼 24년에 저 부동산 저 투자하고 있는 주식 요거 시장 상황 조금 어떤 방향 어떤 흐름으로 좀 간다고 보면 될까요? 전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네.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나의 패턴만 말씀을 드리면 네. 금리가 낮아지면 네.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는 암호화폐입니다. 선행지표로 보면 네, 되겠네요. 금리가 높아지면 또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암호화폐예요. 주식은 금리뿐만이 아니고 네. 실물 경제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근데 실물 경제가 수출 시장 상황도 아주 안 좋고 수입 시장도 중국의 예를 들어 히토류라든가 요소라든가 이런 것에서 조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네. 거기다가 또 이 지정학적인 위험도 굉장히 크죠. 그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네. 삼성그룹이 그 주한 미국 대사를 했던 성킴이라고 하는 사람을 네. 그 사람을 고용을 한다면서요? 예, 그 사람을 최고위직으로 고용을 한대요. 네. 그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거는 지정학적인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겁니다. 단순히 비즈니스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고 비즈니스를 할 때도 어느 나라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가 거기에 가서 물건을 잘 팔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투자했다가 잘못하면 무슨 전쟁에 어디 가서 걸려가지고 큰 코를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런 위험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그건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주식은 네. 글쎄요. 금리가 떨어져도 주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그러네요. 없습니다. 실물 실물경. 부분이. 네. 그런데 암호화폐는 그야말로 금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사실은 네. 이 암호화폐가 전쟁이 많아질수록 암호화폐 수요가 커집니다. 불안해서 그런 걸까요? 뭔가 불안해지면 암호화폐 수요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네. 그건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전쟁 난 그 나라에서는 암호화폐가 화폐로 쓰이게 됩니다. 아 실제로요? 예, 실제로 거래에 쓰이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 은행이 작동을 안 하거든. 그래서 실물 거래 수요들이 생겨나요. 그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네.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역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아지면 실제로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지불 수단으로 쓰는 나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 하나 남은 그 부동산에 있어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네.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내수다. 국내 상황인데 딱 하나 금리의 영향만 이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럼 네. 금리 상황이 조금 좋아진다면은 부동산이야말로 그렇죠. 조금 별로 더- 나빠질 네.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은 네. 그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갈 건가. 지금도 보면 종부세의 부담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율을 크게 바꾼 것은 아닌데 과표를 줄임으로 인해서 네. 종부세 과세 대상도 줄었고 과세 금액도 줄었고 실질적으로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큰 변화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총선에서 누가 이길까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이게 정말 바뀔까? 만약에 지금처럼 민주당이 계속 그 우세한 정당 다수당이 된다면 바뀔 게 없고 네. 국민의힘 쪽이 다수당이 된다면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속성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값이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죠. 매매 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정책의 영향을 또 네.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연말에 교수님을 모시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와 인사이트를 나눠주셔가지고 내년에 불안한 시장이지만 뭔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우리가 좀 잘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새해에 우리 월브TV 시청자분들 좀 어떻게 앞으로 좀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마지막 조언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정말 격변의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선거가 있고 대만도 선거가 있고 미국도 선거가 있고 미국 선거는 정말 거의 핵폭탄급 선거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세 나라뿐만이 아니고 곳곳에서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한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그냥 한 회사 안에서 열심히 근무한다고 해서 내 앞날이 보장되는 시대는 저는 이제 끝났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회사들의 운명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세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다른 나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생각도 좀 글로벌한 차원에서 하셔야 된다. 나의 진로를 생각할 때도 그걸 반드시 저는 고려에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세상이 급변하는 만큼 새해에는 많은 분들이 그 변화를 성공의 기회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킹달러의 미래의 또 저자이시자 또 우리 김정은 TV 또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파도에 올라타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그렇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더 우리가 희망차게 연말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아예 몰랐었어요. 감으로 대출 한 이 정도면 되겠지? 사장님한테 그냥 물건 보여달라 그러고 막
막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나? 너나이님이 강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A to Z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아파트 이름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딱 알려주시는 게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까지 계산해보지는 않았었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매물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매수까지 이을 수 있는지 그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이런 프로세스로 해야 되구나.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집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가격일 때 굉장히 싼 가격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 강의를 듣는 거를 망설이는 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너무 체계적이었고 정말 신뢰가 많이 가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만 보면 내 집 마련만큼은 후회 없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